자, 여러분, 264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교과서에서 봤던 그 저항 시인의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우린 모두 그의 시를 외우면서 자랐고 그 굳은 절개를 배웠으니까요. 근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264의 딱 절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구절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죠? 평화로운 고향의 여름 풍경이 눈앞에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서정신,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264잖아요. 하지만 그의 펜끝에서 나온 이 아름다운 문장들은요, 사실 폭풍 같은 삶, 그 한가운데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던 264의 이미지가 와장창 깨집니다. 한쪽은 서정시인, 다른 한쪽은 훈련받은 명사수의 비밀 요원? 아니,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한 사람한테 같이 있을 수가 있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총을 든 시인 264의 진짜 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에 딱 박제된 그 이미지를 한번 싹 벗겨내고요. 1930년대 경성, 그 한복판을 누볐던 진짜 인간 264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좀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수척한 독립투사의 모습하고는 완전 다르죠. 상아색 양복에 나비 넥타이. 이분 당대 최고의 모던보이, 완전 멋쟁이셨어요. 명동에 있는 클래식 다방 돌체 단골이셨고 심지어 청포도 다방이라는 이름까지 직접 지어줄 정도로 세련된 문화인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멋부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나는 일지에 절대 굴하지 않아 하는 꼿꼿한 정신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렇게 멋쟁이 모던보이였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그의 이름이에요. 이 육사라는 이 이름 석자에 그의 삶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거든요. 264, 264. 이게 뭐냐면요. 23살 청년 이원록, 그러니까 본명이죠. 이원록이 대구 형모소에서 받은 수인 번호였습니다.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돼서 옥살이를 할 때 받은 번호인데 이 추욕의 번호가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보시면 육사라는 이름이 3번에 걸쳐서 진화해요. 이게 진짜 대단한데 처음엔 한자로 죽일 육자를 써서 이 역사를 도륙내버리겠다 이런 엄청난 분노를 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기 육자를 써서 고기 먹고 설사나 한다 뭐 이런 자조적인 이름으로 바꾸기도 해요. 좀 뜬금없죠? 그러다 마침내 묻룩자를 써서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숭고한 의지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와, 이름 하나에 이렇게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이중생활입니다. 낮에는 시인, 밤에는 전사.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낮에 264는요, 완벽한 문학가였어요. 신문사 기자로 일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평론도 쓰고요. 동료들이랑 다방에 앉아서 새로운 문학은 어때야 하는가 이런 토론을 벌였죠. 말 그대로 당대 문학계의 중심에서 펜으로 시대를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펜을 쥔 손, 그 다른 쪽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시인이 아니었어요. 의열단이 세운 군사학교에서 사격술, 폭탄 제조법 이런 걸 다 익힌 아주 고도로 훈련된 요원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록을 보면 명사수 수준이었다고 해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다방에서 들리는 찻잔 소리랑 저 멀리 만주벌판의 총소리가 한 사람의 일상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극단적인 이중 생활이 그의 문학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삶 자체가 그의 시를 만들어낸 용광로였습니다. 17, 17번.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그가 평생 감옥에 갇혔던 횟수입니다. 40이라는 그 짧은 생애 동안 무려 17번이나요. 그냥 말이 안 나오는 숫자죠. 그의 삶에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연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붉은색 막대가 감옥에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저기 파란색 점들이 그의 대표작들이 발표된 때고요. 한번 보세요. 거의 겹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빛나는 시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억압이 강해질수록 그의 정신은 더 날카로운 칼처럼 벼려졌던 거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그 아름다운 시, 청포도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그냥 서정시가 아니었어요. 이 시의 배경이 된 포항의 포도밭이 사실은 동지들과의 비밀 접선 장소였습니다.
시에 나오는 손님은 바로 광복을 의미하고요. 그 손님이 청포를 입고 온다는 건 죽음을 각오한 동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짜인 암호이자 현장 보고서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영웅의 모습 뒤에는요, 당연히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겪어야 했던 깊은 고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을 옥비라고 지어줬어요. 기름질 옥자에 안일 비자. 뜻을 풀어보면 풍요롭게 살지 말아라. 이거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딸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주나 싶죠? 여기엔 두 가지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독립운동가의 자식이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혁명가로서의 신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욕심 없이 살아야 내 딸이 안전할 거라는 아버지로서의 애끄는 사랑. 정말 가슴 아픈 역설이죠. 시간이 흘러 1943년 그가 베이징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가족들한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가 우리 집에 제일 큰 선물을 갖다 주마. 가족들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았다고 해요. 그 선물이 무슨 장난감이나 옷 같은 게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서 원했던 단 하나, 바로 조국의 광복이라는 걸요. 이게 사실상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극적이면서도 너무나 숭고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는 다행히 함께했던 한 동지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어요. 조국 광복을 불과 1년 7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이국 땅의 감옥에서 고작 4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토록 가져다 주고 싶어 했던 그 가장 큰 선물을 끝내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채 말이죠. 그때 같이 감옥에 있다가 먼저 풀려난 동지 이병희 여사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본 것은 참혹한 고문 흔적으로 가득한, 그리고 눈을 부릅뜬 채 죽어있는 동지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원통했으면 눈도 감지 못했을까요? 그녀가 몇 번이고 눈을 감겨주려고 애를 썼지만 눈꺼풀은 도무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겨진 동지들과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우리에게 광복이라는 그가 약속했던 가장 큰 선물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우리에게 안겨준 이 미래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